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열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전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외화 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10만 북한 노동자들은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오늘까지 귀국해야 합니다. 귀국길에 오른 북한 노동자들로 붐비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현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불이 나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30대 남성 투숙객이 체포됐는데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인정했지만 경찰은 행동 등에 석연찮은 점이 많아 정신질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많은 눈이와 대설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서울과 전북 등에는 비가 내리면서 추운 새벽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9시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군사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여는 자리인데 참석자들을 봤더니 내각이나 당 간부는 줄고 군부 인사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중단에 대비해 군부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핵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첫 소식 박민철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위적 국방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방위 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해 분석 통보했고 정세의 흐름과 시기의 요구에 맞게 무장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진전 없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회의 시기와 참석자들의 변화입니다. 최근 1, 2년간 노동당 전체 회의 이후 열리던 중앙군사위 회의가 이번에는 먼저 열렸습니다. 인민복을 입은 내각이나 당 간부 참석자는 줄어든 대신 군부 인사들의 수는 대폭 늘었습니다.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 중단에 대비해 군부 위상을 강화하고 군사적 차원의 선제 대응을 준비하는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군사적 도발 수위를 극대화하면서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 미사일과 관련한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모레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외교로 풀겠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워싱턴 연결합니다. 네, 김은규 특파원, 미일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한 거죠. 북한 문제를 놓고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란과 북한 논의했다. 특히 북한 위험에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자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 이후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 통화 외교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북한 도발 시 미국 대응을 지지해달라는 요구일 텐데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의 지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어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생산과 관련된 건물로 추정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핵화센터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평안남도 평성의 한 공장을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8월 촬영된 위성 사진에 없던 건물이 사흘 전 찍힌 위성 사진에 나옵니다. 왼쪽이 지난해, 오른쪽이 사흘 전 위성 사진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새로 나타난 건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이곳을 방문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화성 15호 시험 발사 준비를 시찰하는 모습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글쎄요, 사진을 공개한 루이스 소장도 도발 움직임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생산 발사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분석 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도미니크 랍 영국 외교장관의 통화를 공개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의 통화인 만큼 상식적으로 북한 도발 시 예상되는 유엔의 추가 제재 등 협조 요청이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중국과 함께 이란의 도전을 적시하면서도 북한은 뺐습니다. 긴장고조 국면이지만 북한 자극을 피하려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국회,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맡겠다며 국회를 뛰쳐나갔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선거법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며 원포인트 본회의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단 내일 3당 원내대표를 먼저 보자고 불렀습니다. 한국당도 참석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오전에는 진척되는 듯 하다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계속 싸움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결론을 내야 되겠다. 오후에는 결국 빈손으로 끝난 선거법 협상.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한국당은 그새 국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제1야당을 패싱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이게 바로 뭡니까? 독재죠. 지난 한 주 국회 모습입니다. 2019년 남은 날도 이제 열흘 뿐.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도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어떻게 거둘지 정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는데 본격적인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입장을 앞세우다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습니다. 지난 16일 회동엔 불참했던 한국당. 이번엔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를 여는 데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그런 생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회의들이? 4+1 협의체의 야당들은 난색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급하다는 겁니다. 협상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채 대치 정국에 발이 묶인 민주당. 연말 출구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모텔에 투숙했던 30대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남성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묻지마 범행 가능성과 함께 정신질환 여부 등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어둠이 걷히기 전 모텔 3층 객실에서 짙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전 5시 45분쯤. 불길은 소방차가 출동해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투숙객들이 벽을 짚고 탈출한 긴박한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데다 투숙객들이 깊이 잠든 새벽에 짙은 연기가 삽시간에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정말 심각했지. 그냥 그 방에서 하면 얘기가 무지 나오더라고. 쫙하면 나는 거. 경찰은 모텔 3층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에 미뤄 방화로 보고 투숙객 39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 직후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불을 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뭐 화상이나 이런 상태인가요? 부상이 어느 정도? 질식만 했습니다. 질식 경상. 말로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나왔다 가니까.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방화 후 숙박업소를 떠났다가 짐을 챙기러 다시 방을 찾는 등 범행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묻지마 범행 가능성과 함께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대설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눈이 아닌 비가 오는 곳에선 내린 비가 얼어붙어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되는데요. 월요일 출근길 차량 운행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북서쪽에서 눈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부터 눈으로 바뀌며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북동 내륙과 강원 영서에 3에서 8cm, 경기 남동 내륙에 1에서 5, 충북 북부와 경북 서부 내륙으론 1cm 안팎입니다. 내일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으론 대설특보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간 지역이 아닌 일부 내륙 지역에서 5cm 이상의 눈이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내리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지방으론 눈보다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지만 겨울철 이맘때 새벽 시간엔 비 역시 위험합니다. 빗방울이 영하로 떨어진 차가운 지면 위로 내려앉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어 얇은 얼음막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스팔트 도로 위에선 얼어붙은 살얼음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엔 차량을 운행할 때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지난 10월 방탄소년단의 서울 잠실 공연 모습입니다. 6개월간 세계 10개 도시를 순회한 이 월드 스타디움 투어는 서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단 3차례 열린 BTS의 이 서울 콘서트가 창출해낸 경제 효과. 예상은 했지만 엄청났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못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진희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화려하게 포문을 연 뒤 꿈의 무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을 거쳐 해외 가수 단독으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스타디움까지 입성했습니다. 월드 투어의 마지막은 서울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3차례 파이널 공연을 열었는데 이를 직접 관람한 외국인 방문객 2만 3천여 명과 그 일행까지 포함해 모두 10만여 명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BTS 콘서트로 인한 홍보 효과로 외국인 8만 7천여 명이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모두 18만 명의 외국인이 BTS 서울 콘서트 때문에 한국을 다녀갔다는 겁니다. 수백억 원의 홍보 예산을 배정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약 28만여 명. BTS는 단 3차례 콘서트만으로 평창올림픽 외국인 방문객의 67%를 유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티켓 판매비와 외국인 숙박비 등 직접 효과가 3,300억 원, 한국 재방문과 추가 관광 수요 등 간접 효과가 5,92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견기업의 매출액이 연평균 1,500억 이상인데요. 이런 중견기업 6개의 매출액에 달하는 상당한 경제 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방탄소년단이 입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2년 안에 모두 귀국시키라는 유엔의 대북 제재 시한이 22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들 덕분에 해마다 약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던 북한으로선 이번 인력 철수가 큰 타격일 수밖에 없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북한 노동자들 역시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렇게 귀국길에 오르는 북한 노동자들로 붐비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그 현장을 박성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급동 개발 붐으로 고층 건물들이 속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말소리.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위태위태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야간 작업이 시작됩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밤 10시가 넘도록 계속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50에 식당이나 가자 기다리는 사람들 와서 여기서 지금 8시까지 나면 떨어지는데 우리는 일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되고. 다음 날 취재진의 카메라에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휴대폰 보면서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눈물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남자. 추워서 그런지 화면을 확대해서 확인해보니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가족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나왔을 수 있고 저도 제 딸 사진을 볼 때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으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단순 노무직 일꾼들이 손에 쥐는 돈은 1년에 우리 돈 200~300만 원 정도입니다. 돈은 얼마나 벌었어요? 1년에 거든 저 20장 개선 거에 쓴다요. 20장이 뭔가요? 2,000달러. 좀 넘어가고. 돈이 안 돼. 개인적으로 장사도 하고 싶은데 아주 기초 자본이 없는 분들이 가죠. 중하위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기초 자금을 마련하려면 해외에 나와서 일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블라디보스톡 공항엔 산더미 같은 이삿짐을 든 북한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보통강구역, 대성구역 등 평양 시내 지명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엔이 정한 시한인 오늘까지 모두 철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2편씩 뜨는 평양행 특별 전세기를 기다리며 한국 컵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요? 3시. 음식은 맛있었어요? 네. 괜찮아? 일 맞아서 라면이? 네. 그냥 보자 하잖아, 저 사람.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살아왔으니까 그 생활에 대해서는 다른 소리 안 하니까 우리 이제 뭐 우리도 뭐 아직이라는데 우리 앞으로 자식들이 또 살아살게 돼가지고. 타격이 큽니다. 1년에 1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고정 외화 수입이 끊어지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화벌이에서 국가적인 당자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자체가 구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3명, 4명의 가족이 지금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미국을 압박 중인 김정은 위원장.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납니다. 지급 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인데 노인 1인 가구는 월소득 148만 원, 부부 가구는 236만 8천 원 이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5년생도 수급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노인 1인 가구는 올해 137만 원에서 내년 148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올해 219만 2천 원에서 236만 8천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인구수와 소득 분포,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1월 기준액을 조정해왔습니다. 70% 수준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고요. 그간의 공시가격이나 여러 가지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요소들을 반영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앞두고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자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받으면 좋죠. 우리는 이제 우리 아저씨가 몸이 이제 안 좋아서 쉬고 있으니까.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520만 6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산층 저기는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집 그거 모옥도 안 되는데 있다고 저기 조사해가지고 안 주든. 노인 빈곤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마트 자율 포장대 많이들 이용하시죠? 종이 상자를 재활용하니 쓰레기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노끈과 테이프가 쓰레기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예 자율 포장대를 없애기로 했다가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마트가 알아서 판단하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김진아 기자입니다. 계산을 마친 손님이 자율 포장대로 향합니다. 상자를 골라 장본 물건을 차곡차곡 담습니다. 장바구니가 없거나 산 물건이 많을 때 유용합니다. 장바구니는 매일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게 없으면 저기 있는 거를 사야 되잖아요. 문제는 상자를 여밀 때 쓰는 테이프와 노끈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쓰이는 노끈과 테이프 양만 연간 658톤, 상암경기장 857개를 채울 분량입니다. 덕지덕지 붙은 테이프는 종이 상자 재활용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환경부는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이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통업체들과 협약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테이프와 노끈 때문에 종이 상자 재사용까지 막는 건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입니다. 불필요한 장바구니 구매가 늘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차피 내 박스 계속 나오는 건데 그래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하면 불편함이 또 있지 않나. 비난이 쏟아지자 환경부는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마트는 자율 포장대는 유지하되 내년부터 노끈과 테이프만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원래 마트와 환경부가 다른 이제 생각에서 이게 출발했기 때문에 환경부는 대형마트들의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자율 포장대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금속 제품이면 못 만드는 게 없다는 곳이죠. 작은 공업사들이 밀집한 바로 서울 을지로 공구거리입니다. 이 거리의 각 점포들이 협력해서 70년 세월 동안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 협업 생태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양민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낡은 전깃줄이 얼기설기 보이는 곳. 금속, 정밀, 예스런 글자가 적힌 간판들. 70년 역사의 서울 을지로 공구상가입니다. 8개 재개발 구역에 속한 이 거리에선 주로 배지를 만듭니다. 빼곡한 점포들은 제각각으로 보이지만 물건 만들 때는 하나의 공장처럼 움직입니다. 여러 그 기술자분들이 이쪽에 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더를 받으면 이 조각하는 데서 도안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다 여기 주위에 계십니다. 먼저 배지 틀이 만들어지면 300여 미터 떨어진 공업사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배지를 찍어내고 찍어낸 배지는 다시 옮겨지고 광택을 내고 마지막으로 색을 입힙니다. 나한테 넘어오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나한테 채색해서 여기서 완성하면 이제 가서 포장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몇 과장이 들어가니까는 한 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집에서. 배지가 완성됐습니다. 이 배지에 도안을 그리는 것부터 색을 입히는 마무리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이 거리에서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70년의 협업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2014년부터 재개발이 시작돼 한쪽에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배지 거리를 중심으로 한때 700명을 웃돌던 업주들은 이제 300여 명만 남았습니다. 같이 머물러야지만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인위적으로 따로 뜯어내서 뿔뿔이 흩어지거나 대부분 세입자여서 보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따로 모였지만 한 몸처럼 일궈온 평생의 직업을 잃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업체들의 애원과 반발이 커지자 서울시는 사업을 재검토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청계천, 을지로 일대의 협업 생태계가 사라질까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죠. 그중 가장 고액권인 5만 원권에는 위조를 막기 위한 기술이 22가지나 들어있는데요. 이런 첨단 기술이 화폐에서 더 나아가 우리 실생활을 돕는 신기술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5만 원권의 자외선을 쬐자 숨어있던 형광색 그림이 나타납니다. 신사임당이 그린 포도 그림,
특수 형광 잉크로 인쇄한 겁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5만이란 숫자도 특수 필터를 대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5만 원권에 들어간 이런 보안 기술은 22가지. 6가지는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이나 숫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자외선이나 특수한 필터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5만 원권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종이가 아닌 면섬유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종이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고 질기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첨단 화폐 제조 기술은 실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섬유로 만든 친환경 용기는 95% 이상이 생분해됩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어 국내 한 식품회사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갖다 대면 인쇄물에 감춰진 글자나 문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화폐에 적용되지 않은 미래형 신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석을 활용한 색변환 기술은 눈으로 정품 여부를 구별할 수 있고 특수물질을 첨가한 보안 라벨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라벨 가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섬유 원재료에 직접 저희가 특수물질을 집어넣어서 전용 감지기를 통해서 진위식별을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가짜를 잡아내는 화폐 제조 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 지하보도 공사 현장에서 집안이 갑자기 무너져 현장에서 일하던 54살 최모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구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민자도로인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최장거리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대형 화물차의 경우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0.87%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현재까지 통계를 발표한 OECD 33개국의 평균은 1.06%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0.19%포인트 낮았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일부터 중국에서 한중,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중국과는 한류 금지령 해제, 일본과는 수출 규제 해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공개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이 최근 발표됐죠.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목요일 공공기관들의 부채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가 발표됩니다. 추세로 보면 2년 연속 1,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데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지수가 100을 넘으면서 낙관세로 돌아섰는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눈 안 올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25일 서울 최고 기온이 7도까지 올라서 2007년 이후 가장 포근한 성탄절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도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